예, 안녕하세요. 한반도 평화연구원 특별 자담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자담회의 제목은 두 개의 적대적 국가론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올해 초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족 관계로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 이후 그리고 이 정의 즈음에서 지금 남북관계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이 자담회를 조직했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된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계시는 김병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로입니다. 한동대 법학부에 계시는 송인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라대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 계시는 정대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이번 자담회는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패널들한테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정되어 있는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병호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입장이 기존에 있었던 통일지향 특수관계에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동안에 북한은 일민족 일국가라는 정책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해왔고, 또 남북 간에도 기본 합의서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번 선언에서 적대적 두 국가라고 표현한 것은 기존의 정책을 180도 이제 뒤집은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이면서 국가 관계다는 것이죠. 동질적인 어떤 민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다는 것이고, 또 이제 일국가 관계가 아니라 두 국가의 관계다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에 80년간 북한이 추구했던 하나의 조선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선언이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파장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호 선생님,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는 과거 동소독이 분단했던 시기에 동독이 취했던 모습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 동서독이 취한 입장 차이를 비교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의 모습은 과거 동독이 1970년대에 취했던 입장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동독의 경우, 이제 서독이 국력이 이제 부강해지고 어떤 체제 위협을 느끼자 동독은 일종의 이제 분리 정책 또는 차단 정책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취했고요. 그러니까 동독이 통일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독일 민족은 사회주의 민족과 자본주의 민족으로 분리되었다라는, 그렇게 통일을 포기하는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비슷한 정책을 70년대부터 취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서독은 일관되게 독일 국적을, 즉 동독 국적도 서독 국적자로 취급하면서 동독 이탈 주민을 계속 서독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취했고, 이에 대해서 동독은 끊임없이 동독 국적을 별도로 인정해야 되고 이 서독기본법 116조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정대 선생님, 이 북한의 변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북한의 주장대로 우리가 흡수 통일을 지향했기 때문에 도저히 못 믿겠다. 정말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북한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복귀해보면 김정은의 오래된 생각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2015년대 기억하시겠지만 평양시를 또 따로 만들었었죠. 북한만의 시각을 따로 이제 한 30분 우리보다 좀 늦는 걸로 따로 만들었었고, 그리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담론이 이제 처음 나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제일주의 그게 아니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담론을 또 내세웠던 적이 있었죠. 이제 그게 2018년도에 이제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2월까지 가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어쨌든 외부 사회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제스처를 좀 취하다가, 그게 2019년 이후부터 모든 것이 다 이제 무의로 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기간이 한 3년 길어지게 되고, 이러던 와중에 핵무력은 그래도 어쨌든 계속 또 건설을 좀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믿고 올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2022년도에 남한 정부의 이제 교체가 있으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좀 기댈 곳이 좀 없어진 것, 기대할 곳이 없어진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생각을 적대적 이국가론으로 표출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남한이 얘기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그 앞에 이제 자기들 받아들일 때 흡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로치고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통일 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인데 그 전에 있었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근데 우리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이죠. 그리고 1체제 1정부가 만든다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융합이 되거나 중립적인 균형적인 방향으로 뭔가 1제도 1체제 1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북한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대한민국은 넘사벽인 상황인 거죠. 어떻게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통일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자신들의 2제도 2정부 유지하는 거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노동신문에서 좀 많이 나오는데 위대한 김정은 조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표현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2022년경부터 나오고는 별로 안 나왔던 건데 올해 또 부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정은은 위대한 김정은 조선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국가를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담론 필요성보다도 이제 위대한 김정은 조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오래된 생각, 이거를 지금 하나하나 실천에 좀 옮기는 과정에 적대적 이국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아마 그 첫 단추를 깨고 공격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인호 선생님과 정대주 선생님께서는 북한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이 통일 이야기를 거둬들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수세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1950년대, 60년대. 그때는 우리 통일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병로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북한이 이런 행동 변화가, 입장 변화가 어떤 그 수세에 심하게 몰렸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뭔가 좀 더 좀 공세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당연히 전반적인 추세로 보면 북한이 아주 극단적인 수세에 몰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 박사님도 방금 지적해 주셨지만 남북 간의 격차, 특히 경제력 격차가 워낙 크게 벌어져 있고 이걸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좌절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북한 내부에서 법제화도 됐습니다마는 청년들이 한류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의식 변화나 이런 사상 의식의 약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졌기 때문에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선포를 하고 있고 청년들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하면 할수록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굉장한 위기감 속에서 저는 이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마는 핵무기를 아주 고도로 위협적인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향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동족을 배제하고 적대적 국가다라고 선언하면서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핵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어떤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그 단기적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해석보다는 오히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의 긴 과정 속에서 이미 두 국가의 어떤 현상들은 진행되어 왔다. 특히 91년 9월 달에 남한과 북한이 두 개의 의석으로 유엔의 독립국가로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91년부터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두 개의 국가를 인정을 했고, 또 북한도 약간의 수세에 몰려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 유엔에 들어감으로써 어떤 국가성을 뭐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33년 전부터 이미 남북 간은 저의 표현으로 하면은 남한과 북한이 이제 아니라 한국과 조선이라는 두 개의 국가로서, 또 특히 민족국가, 국민국가로서의 어떤 위상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등장을 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30년간은 두 국가의 어떤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에 두 국가의 선언은 앞에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라든가 또 신냉전 질서 때문에 적대적이라는 어떤 수사가 붙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 뒤에 두 국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본다면 지난 30여 년간의 구조적인 변화, 남북 간의 내부에서 또 남북 관계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지도부는 그 시기를 젊은 시절에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그 MZ세대에 해당하는 그런 세대들이죠. 김여정과 김정은이. 그래서 이제 김여정과 김정은의 그 젊은 감각으로 본다면, 새로운 세대의 시각에서 본다면 당연히 남과 북은 같은 나라가 아니죠. 서로 다른 나라인 게 분명하고, 어찌 보면 민족도 이제 많이 이주화되어 있고, 또 그래서 같은 민족인지 아닌지도 논의해 볼 만한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상당히 구조적인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예를 들면 1950년대, 60년대는 선 경제건설, 그다음에 후통일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통일을 얘기하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기처럼 만약 북한도 이 수세기가 좀 벗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북한도 다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적대성의 문제, 그러니까 통일에 관한 문제는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워낙 한국의 정책, 헌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의한 통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하겠다라는 그 측면 때문에 도저히 이제 북한의 사회주의와는 교류가 할 수 없다. 그리고 통일을 추구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과거에 주장했던 통일이 사실은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통일하는 게 아니고 두 개 체제를 인정하는 공존형의 통일이지 않습니까? 연방제 통일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그러니까 신냉전 질서가 좀 완화된다던가 또 남북 간의 관계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이 조금 더 유화적인 정책 또는 어떤 협력적인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어떤 국면에 이른다면 저는 이제 국가성이라는 건 저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그러나 적대성에 관한 문제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북한도 지금은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상황이 바뀌면 단기간 내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뭐 법제화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신냉전 질서가 완화되거나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통일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선생님께서는 이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내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60년대 말부터 해서 70년대 이제 북한에서는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규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칙을 2013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들어갔던 표현이 김일성 민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2023년도에 이제 작년에 말에 적대적 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독에서 사회주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보다 이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뭐 벌써 20년 전부터 연구자들이 종교적 왕조국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 표현은 이제 2023년에 들어간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초에 김정일로서의 승계 때는 북한 내부에서 혈통승계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어떻게 아들이 승계하냐 했을 때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승계하는 것이지 아들이라서가 아니다라는 디펜스 논리를 얘기를 했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백두혈통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 민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수세나 열세냐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북한 내에서의 정권의 유지의 정당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 분리를 강화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동력이 있었고 그거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통일이라는 것이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나 김여정 측면에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통일일까 아니면은 정권 유지를 위한 수사였을까? 적어도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흐름의 목적은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가장 크고 체제 유지. 근데 그 체제라는 것이 정권의 유지. 그런 흐름으로 이미 내부적으로는 계속 왔었고 그것이 2013년에 한번 김일성 민족이라는 단어로 드러났고 이번에 다시 또 공식적으로 이 남북한 관계에서도 적대적 두국가라는 표현으로 즉 내부적인 측면도 크다. 일단 그 점을 즉 수세 열세라는 측면보다도 오히려 저는 방점을 내부적인 정권의 유지 측면이 더 큰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정대 선생님. 이거는 북한의 누구의 북한이냐가 조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세 열세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꽁꽁 싸매고 주민들 어떻게 살고 하는 건 상관없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이 이렇게 봉쇄를 하고 나가는 건 이제 누구의 북한이냐. 특히 이제 김정은의 북한인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베트남이나 중국 공산당과 같은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당내 절차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도자를 선출하고 5년, 10년 단위로 해서 지도자가 계속 바뀌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통일론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다른 입장들이 나올 수 있었겠죠. 이렇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남한과 일부분은 뭐 협력할 건 협력하고 자기들 나라 정체성 지킬 건 공산당의 정체성 지킬 건 지키고 나가면서 이제 이런 식의 행보를 보였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로지 이제 3대 세습까지 오는 김씨 일가의 북한이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이제 유일 영도 체계를 지켜야 하는 이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대외 관계에서 스텝이 꼬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글쎄요, 진짜 뭐 좀 국가 발전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선택들을 할 수 없는 선택들을 지금 계속 좀 하고 있잖아요. 국제사회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이유는 오로지 봉쇄를 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제 그 일가 왕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유일 영도 체계의 옹립 결사옹이 이제 이거 정신 아니고는 사실상 좀 설명이 조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많은 북한 연구자들이 북한을 뭐 신정 국가에 빗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유사 종교 국가에 빗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국가 체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손을 잡는 게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공격적인 언사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당연히 정치적인 해석 또는 이제 정세 판단을 하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두 국가론이 나왔던 게 이제 사실 아까 여러 말씀드린 여러 국제 정치 또는 남북 관계 어떤 정세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치나 이념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그게 가려져서 남과 북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우리 조사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한 조사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통일을 뭐 한 절반 정도 원하지만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3%입니다. 그리고 30년 이후나 될 것이다라는 게 한 30% 돼서 60몇 %가 통일은 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수가. 북한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북한은 2020년에 55%가 통일은 불가능하다라는 데 답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 사람들이 당연히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90몇 %가 공감을 하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하고 또 그중에 46%가 통일이 되면 잘 살 것이다. 남조선과 함께 남조선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국보다 더 많다는 거죠. 그 최근에 진전되어 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근데 북한 안에서도 이미 어찌 보면 이제 북한 내에서 김정은이 들어와서 시작한 국가 제일주의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공화국 또는 조선에 대한 자긍심이 강해지다 보니까 남조선에서 계속 적대적인 어떤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고 또 내부에서 경제 발전이라든지 자신들에게 공화국 조선이라는 자부심을 계속 고취하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내에서도 남북 간에 경제력 격차도 있고 이념적인 차이도 있고 뭐 통일이 불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폐쇄적이고 또 부정적인 이런 의식들이 북한 내부에서도 파닥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치적인 많은 활용들을 당국자들이 해나가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새로운 입장은 어쩌면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해 왔던 북한 내부의 변화, 이걸 이제 반영한다,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럼 김병호 선생님, 이 새로운 관계 정립 이후, 새로운 관계 규정 이후 북한의 가장 큰 변화가 뭘로 보이시는지요? 지금 당장에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민족, 통일 이런 담론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제 이어져 있던 남북 뭐 철도라든가 도로를 이제 파괴하는 단절시키는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휴전선의 지금 DMZ 지뢰도 매설하고 있고 이제 이런 어떤 가시적인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런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부에 북한 사람들이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는 또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에 통일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당국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통일을 80년 동안 추구해 왔던 통일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서 한 절반 정도의 북한의 내부 주민들은 그걸 지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 통일을 많이 기대했던 사람들은 숨죽이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북한 사회의 큰 갈등 요소로 잠복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은 정치 그 권력 관계로 한번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이런 논의들이 제기된 배경을 저는 이제 엘리트 간의 이제 권력 갈등 내지는 정책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 보는데요. 북한 내에 강경파, 온건파가 있는데 강경파는 그동안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남북 교류를 하고 협력을 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이 교류 협력을 하면 할수록 북한이 침식되고 와해된다는 것을 이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던 강경파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어떤 세력이 한쪽에 존재하고 있고 김정은이 들어오고 난 직후에 장성택의 후견을 받아서 경제 발전 쪽으로 급선회를 해서 초기에 나갔죠. 그러다가 1년도 되지 못해서 바로 그 안보 또는 강경파에 밀려서 사실 장성택이 희생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일선에는 뭐 김정은이 장성택을 죽였다 뭐 이렇게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강경파들에 의해서 김정은이 코너에 몰렸는데 김정은을 처형할 수는 없고 그 후견을 했던 장성택을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김정은이 강경파들의 반격을 받아서 강경파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죠. 그래서 수용한 정책 결과가 바로 경제국방 병진 노선인데 경제핵 병진 노선이라는 것을 다시 선언을 하게 됐고요. 경제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것은 사실 통합정책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통합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봉합정책이거든요. 두 개의 갈등 요소들, 강경파가 경제를 중시하자는 파가 있고 안보가 중요하다는 파가 있는데 이 둘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지도부에서 이걸 봉합하는 형태로 김일성 당시부터 그렇게 해서 경제 국방 병진 노선이라는 게 설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 들어와가지고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 핵 병진 노선으로 전환을 해서 2017년까지 쭉 핵 건설로 올인을 한 이후에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변수들이 사실 발생했는데 중국의 압박도 있고 강경 정책으로 하는 중국의 압박도 있었고 그런 어떤 정책 속에서 사실은 이게 핵무기가 완성되기도 전에 성급히 2017년에 마무리 형식을 취하면서 다시 2018년에 사회주의 경제 건설 총력 노선을 다시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경제 정책적으로 조금 전환을 더 하려고 했는데 미국의 협력을 받지 못해서 하노이에서 좌절되고 다시 강경파들이 지배를 하는 이런 형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내부의 많은 정책들은 사실 시군 발전법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나오게 되고 제가 일일이 다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회기 형태로 많이 강경파들이 장악을 하는 형태로 북한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전체 분위기 속에서 남한과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통일은 더 이상 추진해서 안 된다.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무력으로 일시에 평정할 수 있는 뭐 이런 준비는 하겠지만은 교류하면서 협력해서 이런 또 방식의 통일은 안 된다라는 게 강경파들의 아주 강력한 주장이 저는 관철됐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런 면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한 걸 수 있겠지만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초기의 경제정책으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런 의지와는 달리 많은 안보 중심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통일정책의 대전환, 지난 80년간의 이 대전환은 강경파들, 그동안에 쭉 불만을 가져왔던 강경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일시 정리해서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대선 선생님, 그러면 북한은 아주 오랫동안에 걸쳐가지고서 통일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김일성도 그렇게 얘기했고 일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서 통일 안 한다 그러면 그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북한 내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를 저희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 들었을 때 우리가 겪은 충격보다 확증을 못하겠지만 북한 주민들의 충격이 더 컸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통성의 힘은 계속 혁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김일성은 항일혁명가,
그리고 또 반미 제국주의 투쟁을 하던 사람이었고, 또 김정일도 또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미 제국주의와 싸우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달라진 정세 속에서, 탈냉전 속에서 민족 공조론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 뭐 조선반도를 우리 민족이 잘 사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두 지도자가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걸 이어받은 3대 지도자가 있는 건데, 이 3대 세습 지도자가 갑자기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김정은 얘기한 게 준비된 얘기였을까 궁금해서 좀 지켜보는데, 지금 한 6개월 조금 넘어가서 보니까 북한 내부에 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중요한 전략적인 변화나 정책 변화를 할 때는 보통 바텀업에서 그래도 어쨌든 상당 부분 이론화 체계화 조직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최고 지도자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선전선동도 하고 정책 이제 강화 강습회도 막 하고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쭉쭉쭉 이어나갔던 게 북한의 패턴인데, 이게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 북한 내부에서 알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탑다운으로 김정은이 그냥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좀 하려고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모습이 지금 정리돼서 이렇게 체계화돼서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선대부터 통일에 대해서 혁명적 통일론 얘기했던 그 선대의 모든 역사와 유훈을 다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학생들 가르치는 교과서 다 새로 써야 되는 거고, 헌법도 바꿔야 되는 거고, 당교육도 다 바꿔야 되는 거고, 지금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이게 그냥 말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한두 달 만에 뚝딱뚝딱 이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굉장히 좀 고심이 깊긴 할 건데,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어가지고 뭐 정리된 작업이 나오고 있지 않은 걸 보니까 아직 북한이 조금 갈 길을 계속 좀 찾고 있는 방향 안에서 이론화 체계화에 지금 좀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제가 한마디만 더 또 추가하면요. 남쪽에서도 지금 젊은 세대, MZ세대와 보수층,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친화력을 가지고 이 통일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좀 혐오감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이제 젊은 세대와 보수적인 세력, 그러니까 북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말씀드리면은 그게 강경 세력이죠. 그 친화력이 이렇게 형성된 것처럼 북한 안에서 똑같은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강경하고 또 비판적이면서 북한 조선 의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제 북한의 강경 세력, 아까 말한 안보 중심 세력과 친화력을 갖게 돼서 지금 북한의 판을 끌고 가고 있다. 그게 남북 간의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과거에 우리로 말하면 386 세대, 그쪽으로서 말하면 고난행군 세대 같은 그런 세대들은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남에 대해서 친화력이 좀 있고 통일에 대해서 지향을 더 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은 남북 간에 저는 굉장히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민호 선생님, 결국은 정책 변화는 궁극적인 지점으로 가면 제도화,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책 변화 이전에 북한이 어떤 사전에 준비한 흔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 정책 변화 이후에 실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북한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법의 변화는 아직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찾아보기 어렵고요. 오히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한으로부터의 영향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러한 법제적인 측면에서의 뒷받침은 이미 있었습니다. 앞에서 나왔지만 2020년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다음에 2021년에 청량교육부정법, 그다음에 2023년에 평양문화보호법을 제정하면서, 특히 뭐 평양문화보호법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19조를 보면 오빠라는 말 사용하면 안 된다, 예시로 나와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괴뢰 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영향력 차단으로 이어지고 이제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건데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제 탈북한 젊은 세대들의 조사에서는 오히려 이제 북한의 어떤 그 북한 체제에 대한 지지 의사가 약간 높았다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할 때는 해당 나라에서 어떤 법을 만드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2020년 이후에 이렇게 특히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듯이 청년들의 사고방식을, 사상을 무장시키겠다, 가정이나 단체는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북한의 젊은 세대들은 여전히 북한 당국에서 봤을 때는 사상적으로 우리 지도를 잘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법을 세 개를 만들어서 남한 사상과의 동조를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젊은 세대가 북한의 기성층과 동조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 북한의, 우리가 통계조사를 못 해봤지만 남한에 있는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 통계를 해야지 정확한데요. 근데 북한 당국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이 이 강력한 세 가지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는 여전히 북한의 정년 세대는
북한 당국보다는 대외적인 남한을 동경하는, 물론 이것이 통일을 동경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체제에 반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남아있고 이것의 반증이 북한 당국이 만든 이 세 가지 강력한 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반론 겸 한번 펴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든가 이제 평양 문화보호법 이런 걸 만든 것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 것은 맞는데 약간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조사하는 것이 북한에서 직행 탈북자로 바로 1년 이내에 온 탈북자들 대상으로 해서 북한 내부의 의식 변화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에 봐도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이 김정은에 대한 지지라든가 주체사상 의식이라든가 이런 사상 의식 부분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세대가 내려가서 연령이 내려갈수록 의식이 약화되는 것은 저는 오랫동안 지금 과거 13년간 분석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면으로 볼 때는 북한의 20대, 30대가 북한을 지지하는 사상의식이 좀 강하고 북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세력이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젊은 세대가 한류와 이 한국 음악이나 영화나 문화에 많이 심취해 있고 또 그걸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도 동시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북한 당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고 우리의 조사에서도 보면은 한류를 접하는 사람은 의식이 약화되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뭐 다 100%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비하하고 폄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선호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북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책들, 단속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다수는 지금 북한 체제,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중요한 세력이다. 다른 연령층보다는 젊은 세대가 오히려 북한을 지지하고 김정은에 대한 열광을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젊은 홍위병들이라 그래서 해가지고서 젊은 소홍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도 일부는 아주 국수적이고 민족주의적 모습을 취하고 반면에 일부는 완전히 중국을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 내에서 분화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그런 현상들이 북한 내에서도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북한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 김영록 선생님께서 북한의 대남 정책, 이 새로운 남북 관계 간의 변화가 대남 정책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큰 그림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이 선언한 대로 대미 대적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세력에 대해서 대적 투쟁을 한다라고 했고, 이제 사회주의 쪽은 국제연대를 추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북한은 이제 신냉전 질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경쟁 또는 전략 경쟁이 둘 중에 하나가 꼬꾸라서 넘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압박하는 대결적인 그런 정책으로 한동안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내부의 어떤 경제 문제라든가 또는 외교 문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좀 연대하면서 교류를 적극적으로 오히려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제 세계화, 국제화라는 걸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사회주의만을 대상으로 할지는 시기는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당분간은 사회주의 쪽으로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은 과거 북한은 오래간에 걸쳐 가지고서 남쪽 내에서 우호적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통일전선 그 전술의 그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하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노력은 그만할까요? 전혀 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남 관련한 기구들을 다 이제 폐쇄했다고 그랬는데 폐쇄해서 아마도 외무성으로 편입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라는 쪽에서 대적 투쟁을 하겠죠. 이제 통일 전선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좀 흔들고 와해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외무성이라는 그런 국가기관, 정부 기관을 통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북한이 새로운 남북관계관을 발표하면서 매우 독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남반부의 전 영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에 보조를 맞춰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 이거 남북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정말 일어날까요? 잘 보면 이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또 뭐 2022년도부터 나오는 얘기지만 먼저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 공격이 임박했던 위험을 자기들이 받으면은 자기들이 먼저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2022년 4.25 뭐 김정은 핵 독트린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런 것도 발표를 하고 뭐 선제 공격이 가능한 핵 무력범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다시 잘 뜯어보면 어쨌든 자기들이 이제 곧 공격을 받기 임박했다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유사시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기들이 이제 대규모 반격, 핵으로 반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일부러 먼저 선제적으로 공격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적대적 두 국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내부적으로 오히려 군사 국가로서의 그 성격을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내부 결속을 더 강화하고 있는 측면들이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 핵무력을 더욱더 고도화하고 있는 거는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영토 완전, 그러니까 통일을 지워버려라, 삭제해라, 포기했다라고 하지만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 영토 완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포기하지는 않은 거죠. 명백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사시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들의 핵무력의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 유사시가 벌어지면 핵무력을 가지고 영토 완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 누차 이제 강조를 하고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2021년도 뭐 당비약 바뀌고 할 때부터 결정서 통일전선 부분에도 이제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 역사적 위협을 앞당긴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강력한 국방력에 의거해가지고 남한을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변치 않는 그런 좀 노선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군사적 측면에서 계획된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냐 이게 가장 좀 궁금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계획된 전면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북의 여러 가지 언사나 추구하는 정책들을 봤을 때 그리고 역량을 봤을 때 북이 이렇게 악한 의도가 좀 군사적인 면에서 좀 나쁜 의도가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멍청한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 판단을 계산을 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종말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건데 그런 상황에서 계획된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을 벌일 가능성은 좀 없을 건데 저강도 도발 저강도 전쟁이 좀 계속 되겠죠. 특히 이제 심리전, 사이버전 그리고 뭐 오물풍선들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김병로 선생님과 정대선 선생님께서 아마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향후 한 5년, 10년 정도의 남북한 관계를 과거 남북한 관계의 어떤 특정 시점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된 남북 관계는 과거 남북 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물으면 일단 60년대하고 좀 유사하지 않을까. 군사적인 어떤 대립이 치열했던 60년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60년대는 문자 그대로 남조선 무력 혁명을 부르짖었던 때니까 이제 그 시기 남조선 무력 혁명을 부르짖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국가 대 국가로서 보기 때문에 형국은 다르지만 약간 그런 60년대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나 이제 질적으로는 당연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국면의 남북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라고 부르기조차도 우리가 피해야 될 만한, 남북관계로 부르기보다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한국과 조선의 관계, 한조관계라고 앞으로 이제 유행하게 될 거예요. 한조관계. 그래서 한국과 조선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앞으로 북한이 100% 확신하는데 이제 민족 논리를 또 들고 나올 겁니다. 그 민족 논리라는 건 같은 민족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나올 겁니다. 지금은 다른 국가다라는 걸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민족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깔고 있죠, 바닥에. 그래서 아직 정치적인 싸움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역사를 활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진행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당해본 적도 있고 경험을 해봤는데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북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선민족입니까? 한민족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선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선민족과 한민족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같은 실체인데 언어만 다르게 부르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70년대부터 역사를 다 갈라놨습니다. 남쪽은 신라 중심의 역사, 화랑도, 신라 통일 강조하면서 이 정통성이 남쪽에 있다는 걸 강조해왔고,
북쪽은 고구려에 있다. 고구려의 계급성, 위상, 대륙을 지배했던 그런 고구려의 위상, 영웅성,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민족의 근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 한민족, 한족과 맥족으로 또 나누게 돼요. 북한은 맥족, 우리는 한족. 우리는 한족이라고 생각하면 북한 사람들 한민족은 마한, 진안, 변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주 소수를 형성했던 그런 민족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나 물론 그것을 이제 우리 고종이 한민족을 새로 창제했을 때는 마한, 진안, 변한 삼한에다가 저 북쪽의 부여를 건설한 그 거대한 우리 민족을 다 한민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대한이라고 한 거죠. 큰 한이다. 라고 해서 한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지만 북쪽 사람들 그거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단군이 세울 때 한민족을 세우지 않았죠. 조선민족을 세웠죠. 그러니까 조선을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정통성 논쟁을 또 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그 정통성이라는 것은 민족이나 국가의 정통성은 이후에 이제 정치 체제라든가 경제 체제의 그 성과물을 가지고 이미 한국이 승리를 했다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북한은 또 문화적인 것과 또 역사와 또 전통을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다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일부러 한민족이 아니고 한국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이거든요. 한국 것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한류 문화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북한 사람들 한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한류를 보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북한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국이라는 것을 국가로 인정을 하면서 이 한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폄하하고 부정하는 쪽으로 교육을 하고 또 이걸 경쟁체제로 이게 돌입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북한이 들어왔고 남북관계가 그런 시대에 들어왔고 그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게 아까 처음에 우리가 주장할 때 다분히 수세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이런 선언을 했지만 나름은 또 공세적인 준비들을 몇 가지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또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특이하게 한조 관계라는 말이 앞으로 유행할 거다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계속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지고서 조선민족과 한민족을 구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지적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대수 선생님 혹시 이분에 관련해 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신지? 예, 이제 한조 관계가 제대로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얘기를 하면 어쨌든 국제 무대에서도 북한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완전히 두 국가다. 이제 통일될 의지가 코리안 피플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다른 나라들한테 국제사회에 각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이게 외교전 이제 뭐 과거에는 주체사상의 세계 하나만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노력도 많이 하고 한 측면이 있는데 20세기 냉전 때는 어쨌든 진영 간 외교가 펼쳐지는 데서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자주적인 나라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공산주의 그 우군들이 좀 있었죠. 근데 지금 우군들이 좀 사라진 상황이죠. 러시아하고 손잡고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에 따라서 러시아의 효용성이 없어지면 북한은 언제든지 좀 버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0세기와 같은 진영 외교에 그래도 조금 숟가락을 좀 얹은 식으로 해가지고 외교전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 그 아마 김정은의 딜레마도 거기에 북한 외교의 딜레마도 거기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남 관계에 있어서 남한 사람들한테 좀 충격을 주고 우리 남북 관계 역사에 있어서 뭔가 좀 흔들만한 요소가 되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국제사회 입장에서 제3국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투코리아였거든 옛날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투코리아인데 지금 너네가 사이 좋을 때 있고 사이 안 좋을 때 있는데 지금은 사이 안 좋은 때잖아. 그거 이상의 어떤 의미를 바꿔나갈 만한 국제적인 외교전은 지금 북한이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긴 듭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남북관계 속에서 한조관계라고 하는 거. 특히 우리도 젊은 층들은 뭐 두 국가 인식들이 많이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도 전쟁만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들. 그게 만연하게 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남북관계는 이제 정말 질적으로 좀 달라지고 이제 한조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내부에서 코리안 피플들 사이에서 이제 착근을 할 가능성도 좀 굉장히 좀 높아 보입니다. 이거를 어쨌든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쏘아 올린 거죠. 한국이야 젊은 사람들이 아직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그냥 별 목소리가 없지만 북한은 MZ세대가 최고 지도자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게 체계화시켜 나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세상을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는 상황. 이게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남북 관계가 이제 한조 관계로 되는 거, 그다지 거부감 없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받아들일 수도
있을 때가 오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그런 속에서 이제 북한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결과로서 반향은 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력이나 외교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류만큼 조류는 그렇게 세계적인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류와 조류의 어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한류가 워낙 압도적이고 지배적이어서 그 싸움은 뭐 예상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예상을 합니다만 그러나 북한 쪽에서 보면은 어쨌든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또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또 열심히 조류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송일호 선생님, 그러니까 남북은 둘 다 두 개의 한국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상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에서 이탈 주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이 제3국에 갔을 경우에 그분을 난민으로 쳐야 될까? 잠재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규정해야 될까?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국제사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했고 유엔으로부터는 국가 승인을 받았고 물론 우리 남한은 북한을 국가 승인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두 국가로 취급되고 있지만 근데 우리 방금 재밌는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한류가 퍼져 있는 것처럼 법도 한류가 퍼져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 법제도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헌법의 관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이제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유의미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호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2010년을 기점으로 2010년, 11년에 각각 난민재판부에서 이 북한 이탈 주민이 난민 신청을 했을 때 그러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본국이 어디냐? 북한이라고 그러면 난민이 맞아요. 그런데 본국이 남한도 된다면 그러면 남한으로 가면 되는 거죠. 즉 이중국적으로 볼 수 있다면 난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국이나 호주에서 북한 주민은 북한 국적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당신은 대한민국 가면 된다. 즉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남북한은 특수관계가 있다. 얘네들은 특이하다. 각각 자기 국민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고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북한 주민의 특수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경향들이 더 많고요. 뭐 동남아시아는 뭐 당연히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이 동남아를 거쳐서 대한민국 오는데 영국이나 호주도 이제 이걸 인정하기 시작을 했다. 그런 지가 오래됐다는 말씀을 일단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북한의 변화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압도적으로 한류가 강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마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부도 유지하고 있고요. 통일을 계속해서 이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형태로 계속 유지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젊은 세대 쪽에서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김현우 선생님. 예, 두 개의 의견들이 나눠질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두 개의 국가론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몇 년 전만 되돌아보면 북한이 일민족 일국가 통일을 주장했을 때에 사실 국내에서 특히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두 국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실체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수정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매번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북한이 이제 두 개 국가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완전히 태세를 전환해서 일민족이다라는 걸 오히려 더 강조하면서 두 개 국가론을 거론을 전혀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북한이 두 개 국가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했기 때문에 두 국가를 또 강하게 막 이렇게 주장하면 또 친북이냐 이렇게 할까 봐서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동안에 우리가 오랫동안 30여 년간 이런 남북의 국가성이 계속 강화되고 성장하고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 통일 방안에 반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북한이 어쩌다 이제 두 개 국가론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조금 꼬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현실은 두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두 국가이기 때문에 두 국가를 인정하면서 그 인정하는 속에서 통일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두 국가 하면은 벌써 이제 통일을 하지 말자는 거냐, 통일은 어렵다
라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들어가는데, 그러기보다는 두 개 국가를 지정을 하는 속에서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두 개 국가 속에서 어떻게 통일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면 좋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윤호 선생님께서는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상당히 유보 조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일 경우에 어떤 위험에 빠질 수 있을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단계라는 것은 이제 북한이 체제가 전혀 변화가 없고 북한이 조선민족 정도만 주장을 해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김일성 민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런 정도의 체제의 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두 국가론으로 하게 되면 어떤 여파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두 국가론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헌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헌법 3조, 4조가 있고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두 국가론을 헌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일단 헌법 개정이 없는 이상 불가능하고요. 이거를 뭐 해석론으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러면 두 국가론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요.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일단은 그야말로 두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을 추진하는 가장 큰 동력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MZ세대, 저는 MZ세대를 묶어서 얘기하고 싶지가 않는 이유가 M세대만 해도 40대고요. Z세대는 20대인데 20대가 40대를 같은 세대라고 생각 전혀 하지 않죠. 예, 여기 20대도 계신 것 같은데, 따라서 MZ세대는 붙어서 얘기하면 그거는 그 윗세대들이 불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M세대는 M세대, Z세대는 Z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대 학생들은 훨씬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MZ세대는 그냥 통칭하면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국가인데 통일을 원할까요? 설득이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 두 국가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국가론을 간다는 것은 통일을 그냥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두 국가론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통일을 더 설득 논리를 개발할 거야. 개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일을 포기하게 되고 영토조항을 포기하게 되고 두 국가론으로 간다고 쳤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북한 이탈 주민 국적 인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법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또는 남한이 단독으로 북한 이슈에 관여하는 것도 이제는 포기하는 거죠. 중국하고 북한이 어떻게 해서 북한 쪽의 영토를 뭐 할양하거나 어떤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남한이 관여할 여지는 이제 제로가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포기하는 거죠. 자, 이런 단계로 흘러가는 것이 과연 정말로 유리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북한의 법적 지위는 두 가지입니다. 반국가 단체이자 평화통일은 동반자거든요. 자, 근데 지금 단계에서 두 국가론을 채택하게 되면 뭐만 남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냥 적대 국가 관계만 남는 거죠. 즉 반국가 단체만 남는 거지 평화통일 동반자라는 것은 남지가 않죠. 갑자기 두 국가가 더구나 적대적인데 적대성을 뛰어넘는 그냥 선린 관계가 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북한의 체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렵죠. 이걸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두 국가론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적어도 베트남 정도의 어떤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선거도 좀 이루어지고 뭐 적어도 우리하고 준 체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비슷한 체제로 바뀐다면, 그러면 우리가 두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헌법도 개정할까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자칫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데 역사 해석이 다르고 김일성 민족까지 얘기하는 체제가 두 국가인데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적국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남북한의 평화와 안정에도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약간의 적개심이 어떠한 요인 때문에 완화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반국가 단체고 쟤네 이상한데 그래도 언젠가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 동반자래. 이 이중적 지위가 적국 관계로 그냥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끔 젊은 세대들 마음 가운데 그래 좀 참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두 국가 관계야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평화통일 또는 평화적인 관계로 가려는 그 마음까지도 더 없애버리지 않을까. 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 특수관계로는 되게 애매한 또는 설명하기도 좀 어렵지만 모순된 것 같지만 이것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지탱하는 측면, 남한 주민들의 북한 체제에 대한 수용성, 약간 표현이 이상하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수용성, 이걸 좀 버텨주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관점에서는 약간 시기상조다.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두 분께서 마이크를 들고 싶어서 하시거든요. 저는 우선 정대선 선생님한테 이 쟁점과 관련해서 두 분과의 이 논쟁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의견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정대수님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통일이라고 하는 궁극적 지향점을 포기하지 않되 이제 중간 단계로서 다양한 형태를 상상해 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주요한 얘기들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 그냥 특히 적대적 두 국가라고 하는 걸 빼버린다고 하더라도 두 국가 상태를 종국적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느냐? 공식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은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하는 걸 지금 지도자가 얘기해가지고 종국적인 상태로 얘기했는데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와 협력, 남북 연합. 그러니까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거쳐서 종국적으로 통일 국가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주로 이제 그 통일 국가라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담을 좀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단일 국가로 만드는 게 지금 가능한 일이냐, 권력과 영토를 합치는 게 가능한 일이야, 북한을 설득할 수 있어. 근데 그 전에 우리 뭐 바뀐 여론도 설득할 수 있어. 이제 이것 때문에 이 통일 국가의 형태를 연합이나 연방이나 이제 다양한 형태로 갈 수 있는 중간 경로들을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의 주요한 연구 과제인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를 거쳐서 통일 국가라고 가자고 하는 그 얘기. 지금 만약에 이제 이거를 포기하고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 그냥 하자. 너넨 적대적 두 국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평화적 두 국가야. 우리 얘기가 맞아라고 하니까 평화적 두 국가로 그냥 종국적으로 결정 짓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거 국민투표 바쳤을 때 여론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실제 쟁점화가 되고 국민투표라고 헌법 바꾼다라고 했을 때 여기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점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3조 같은 게 냉전 조항으로 이제 예전에는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이게 목적 조항이나 아니면 우리의 통일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조항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유사시가 벌어졌을 때는 이제 또 우리가 또 그 근거를 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고 또 뭐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만 북한의 유사시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코리안 피플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리가 이게 자결권입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페닌슐라에서는 코리안 피플만이 자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유사시 벌어졌을 때 중국도 미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뭐 해가지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자위권 뭐 등등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더 권리 카드를 행사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자결권이죠. 그 자결권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가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사이 258건의 합의서가 있는데 합의서는 싸우자고 합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해보자, 통일해보자라고 이제 그동안 합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합의서의 한 당사자인 북한이 만약 6.25 사태에 벌어졌을 때 근데 우리가 그 부채 다 승계하면서 우리는 이 합의서 이행할 의지가 있다.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국제사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 유일한 권리는 이제 우리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통일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우리가 국제사회에 선언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한테 떠밀려서 뭔가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이상한 모양새들이 좀 되고 있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하던 얘기들을 좀 재확인하고 재천명하고 계속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2대1의 구도가 됐기 때문에 김병호 선생님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이 돼서 남한, 북한 이렇게 부르고 뭐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불렀지만 냉전 시기에는 사실 모든 북쪽이나 남쪽이나 지도부 중심으로는 국가라고 했지만 국민 차원에서는 완벽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한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통합을 하고 통일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야 근대 민족 국가가 완성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동서독은 냉전 시기까지 거치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동서독도 시간이 지금부터 40년 더 흘렀다면 조금 더 달라졌을 수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은 언제 국민국가가 됐느냐라고 할 때 각자마다 다 분석이 다르겠지만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하면서 그 충만한 자부심이 고조됐을 때 이 시기가 민족국가가 완성됐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북한은 언제냐? 북한은 아마도 김정은 시기,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 10년 동안에 김정은이 국가제일주의라는 걸 주장하면서 공화국, 조선공화국이라는 민족국가가 어느 정도 고도에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국가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완벽한 민족국가를 조선과 한국이라는 국가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통일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아세안이나 유럽은 독립국가입니다. 독립국가들이 통합을 합니다.
유럽 통합이 있고 아세안이라는 그런 기구들을 가지고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 방안에서 설정하는 남북 연합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북 연합을 애매하게 이게 국가인지 아닌지 그냥 다른 외부에서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국가를 규명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국가라고 인정하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유럽이나 아세안처럼 국가다라고 인정하고 국가 연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국가 연합이 통일 방안이거든요. 충분히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우리 하기 나름이거든요. 한국이 북한과 더불어서 어떻게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런 통합의 논의들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통일이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적대적으로 태도를 취하면서 선언적으로 문서상으로만 그냥 통일 박아놓으려고 그러는데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현실과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지금 남북의 두 국가가 들어섰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통합된, 그 통일이죠. 통일된 어떤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까? 그 통합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우리가 지금부터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펴나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좀 이제 헌법 개정부터 해서 지금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 영토조항 3조도 약간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고 변경도 해야 되고, 4조는 뭐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약간 그 부분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무슨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실행하자는 건 아니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변화된 상황들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새로운 방식의 통일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반도의 미래는 좀 어둡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참 장기적으로 준비할 때 한 가지만 첨언하고 지나간다면, 북한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어떤 대화나 협상이나 통합이나 이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는 북한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부터의 고민을 시작해야 되고, 저는 그것을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북한의 국제화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방체제라고 되고 국제적인 네트워킹을 하는 체제로 바뀌도록 어떻게 한국이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냐, 그게 가능해야만 사실 동북아시아에서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어떤 국가연합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통일을, 큰 그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두 국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에 기초해서 새로운 통일 구상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김병호 선생님께서는 우리 쪽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는 충분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추가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김병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구상에 기반해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 한번 좀 의견이 듣고 싶고요. 두 분 선생님 중에서 한 분께서는 지금 상태에서 북한 주민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될지 한 번씩 두 분이 나눠서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도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 내부에서 뭐 조선 의식 또는 조선 공화국 의식을 충분히 갖도록 하고, 그 한국이 이제 통일 준비할 때는 책임은 저는 한국에 있다고 봅니다. 경제력도 뭐 50배가 더 등치가 큰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한국이 오히려 북한 전체를 어떻게 하면은 통합된 나라로 만들 것인가라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북한은 개방체제와 또 국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돼. 그리고 북한 국민에게는 그런 미래, 남북 간의 통합에 대한 미래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뭐 유럽 통합도 있고, 뭐 아세안도 있고, CIS도 있고, 여러 통합 체계들이 있으니까 국가연합이라는 이런 제안들을 오히려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북한 분들이 자주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뭐 흡수 통일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남북 간의 교류만을 통해서 통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부담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유럽 통합과 비슷하게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반적인 교류,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포함해서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 체제를 북한과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제 남북의 통합을 구상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찌 보면 또
크게 보면 이제 유럽 통합 모델처럼 그런 구상을 가지고 나갈 때 오히려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 교류 협력을 군사적 측면에서 했다고 하지만 경제 부분도 적극적으로 교류하도록 하고 여러 방식으로 베트남과의 교류도 추진하도록 하면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지원하면서 그런 속에서 남북의 협력도 증진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구상하고 통합을 구상하면 저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불안감을 떨치고 지도부나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떨치면서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좀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하시는 두 분께서는, 저는 정대준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입장에서 미래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발산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얘기를 한번 또 해보면 김병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저랑 얘기하는 게 별로 크게 다른 건 아닙니다. 이게 두 개의 국가론을 뭐 인정은 하되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 시나리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다다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거를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 이제 그런 이게 속도와 시간차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 우리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제국주의를 하지 않고 지금의 반열에 올라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남의 걸 뺏거나 물거나 다치거나 하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심지어 식민지 국가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유일한 이제 선진국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매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크게 없는 것이죠. 대내적으로 우리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써볼 수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자긍심을 좀 고취하는 것 하나 하고, 근데 대외적으로가 더 중요할 텐데 북한 주민들이 불안해지 않도록 너희들 합병하는 것이 아니다, 2등 시민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좀 발신을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메시지가 다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리안 페닌슐라에서 남북 주민들이 좀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좀 계속 꾸준하게 일관되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 주변국들한테 한국의 통일이 당신들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득을 계속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남북한이 꼭 통일국가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연결국가 상태, 그러니까 연합국가, 연방국가, 국제법적으로 복잡한 그런 제도화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냥 문화적으로나 제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냥 연결된 국가 상태다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5천만 명, 7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이거는 분명히 이제 동북아의 중국과 일본, 러시아로 이어지는 연결성을 촉진하게 되는 구조가 되죠. 근데 그 연결 촉진하는 구조에서 관광이나 물류나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책임지고 하겠다. 투자하고 더욱더 확충해 나가겠다 하면서 같이 한번 동북아 일일 생활관 같은 거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야기들. 제국주의를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해야 다른 나라들이 안심하고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산둥반도랑 동북 삼성 그리고 남북한, 일본 열도, 러시아 연해주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 한 인구 한 4억 5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럽연합 사이즈가 이제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EU 경제권 만들어서 여기서만 이렇게 우리가 잘 물류 잘하고 관광 잘하고 해도 충분히 이게 EU처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국주의를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주변국들은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일호 선생님께서는 대내적으로 우리 지금 한국 내에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해주고 싶으신지요? 저는 뭐 북한 국민들 포함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자부심은 구호 플러스 실제 국력이 뒷받침됐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는 북한 주민들의 경우에도 북한 당국에서 도국간론을 얘기하고 공화국으로서의 자부심을 얘기해도 그것을 실제 뒷받침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허상일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이 그래도 조금 소중한 사상이 젊은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은 중국의 지투가 됐다라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2010년대 이후에 북한의 청년들에 대한 그 교육은 구호지 실제 그것이 국가적 자부심의 근거로서 업적으로 경제적 성장이나 이런 걸로 뒷받침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부심은 오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막연한 희망이지만 희망이었던 통일에 대해서 북한 당국에서 놓친다면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허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북한 주민이건 대한민국 국민이건
제시하고 싶냐면 한반도 가치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김병록 교수님 말씀하신 EU처럼 KU. 자, 뭐냐?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우리 헌법 정신이나 인류 보편의 역사의 그 발전으로서의 흐름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 헌법은 4조에서 민족 통일을 추구한다고 돼 있지 않아요. 물론 이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이라고 해서 인류 보편의 문명사회 발전 관점에서 돼 있어요. 지금은 국제사회가 이 국제적인 보편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은 세계 인권선 이래로 모든 인간은 존엄성이 존중돼야 된다라는 이 정신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이 정신으로 국가가 이렇게 발전해 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어떤 흡수냐 합의냐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용어가 이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정말 모든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가치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목표는 있는 거예요. 이런 가치 공동체가. 근데 대한민국 남한은 한 90% 달성했다고 치면 북한은 한 10%라고 치면 남한에 너희가 흡수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가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다 완성했어 이게 아니라 우리도 더욱더 이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거고 너희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여기서 만나자. 이거는 정치적으로 흡수 통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고 점진적인 통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얘기죠. 사실 저는 뭐 흡수라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가치지향적으로는 이렇게 달성해야 된다는 가치적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흡수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속도가 급속이냐 아니면 점진이냐라고 구분을 하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러한 한반도 가치 공동체를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유럽연합처럼 뭐 될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가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제안은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만하지 않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조금씩 모든 인간의 자유가 존중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한 명만 존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존엄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자, 그런 방안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정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문명사회 발전과 함께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7, 80년 발전한 그 정신의 핵심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혹시 이제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짧게 한번 좀 의견 좀 예, 저도 마지막인 것 같아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미일중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약간 실제 전략보다는 약간 꿈을 좀 꿔보는데요. 정말 미일중러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이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협력도 하고. 조선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교류하고 지난 80년간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남북이 정말 좀 진지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연합과 같은 진지한 연합을 할 수만 있다면 미일 중러 이 모든 나라의 그 80년간에 쌓인 이 역사가 자산이 되고 훌륭한 우리의 제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 지난 80여 년간의 이 분단 속에서 형성되어 오고 경험해왔던 것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때는 북한 조선 사람들의 고난 행군 때 굉장히 아파했고 식량난으로 많이 죽었던 이런 아픔까지도 우리가 다 자산으로 소중히 이렇게 삼고 또 경제적으로 북한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경험까지 사회주의 경험.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누가 갖다 들이밀어도 우리 사회주의도 해봤고 자본주의도 해봤다. 경험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이 자산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그것은 뭔가 하면 남북이 정말 진지하게 연합하는 그런 태도를 잘 가지고 있다면 우리 통일의 미래가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럽고 밝게 펼쳐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 항상 그런 자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까지도 좀 서로 이렇게 대립적이고 막 대결적이고 저쪽에서 뭘 하니까 이거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보다는 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북한의 경제적으로 북한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비유컨대 경제력이 50배가 크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볼 때 GDP 총량의 98%가 휴전선 이남에서 생산이 되고 휴전선 이북의 땅덩어리는 그렇게 크지만 2%밖에 생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한국이 좀 조선과 더불어서 이 미래를 좀 이렇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대전략을 가지고 좀 제대로 준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1대1의 대응, 저쪽에서 북쪽에서 뭘 하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서 대응해서 이거를 넘어뜨려야 되겠다. 뭐 이런 방식보다는 한국이 조금 큰 사람으로서 대전략을 가지고 통일의 미래를 좀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분 선생님 혹시 1분 동안에 가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예,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통일을 바라볼 때 하나는 굉장히 긴 안목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통일이라는 것은 진정한 통일이 되는 것은 가치 체계의 통일이고 사람의 사고 체계가 통일이 되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사실은 앞으로 50년, 100년은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릴레이식으로 꿈꾸며 나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가치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중요성, 인권의 중요성, 우리가 어떠한 가치 체계를 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이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반도 북쪽까지 전파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통일 방안에 가치라는 개념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한반도 가치 공동체 통일 방안, 이렇게 민족적 약간 좁아질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이제 가치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남북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면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남북 관계를 긴 역사,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로 딱 나왔을 때 이건 말하자면 역사의 고속도로를 우리가 쭉 달려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분리 도로 앞에 지금 선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디가 언제쯤 분리도로가 끝나서 합쳐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쨌든 가는데 나중에 분리도로가 합쳐진다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남북관계의 긴 역사의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멈추지 않고 어쨌든 우리는 계속 쭉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윤정부 역할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남북관계 긴 역사 속에서 윤정부 역할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6.23 평화통일 외교 특별선언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규범적 인식적 패러다임을 바꿔놨으니까 그 토대 위에서 노태우 때 국방정책이 나오고 그 토대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실천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최초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쭉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윤석열 정부도 남북관계 긴 역사에서 나중에 돌아보면 역할을 한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이게 우리 내부적인 논의의 조정기 그리고 또 이제 그 탈북민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남북 관계가 좀 좋아졌을 때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들 당신들의 인권 자유를 위해서 신경을 썼다라고 하는 걸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 칩이 되겠죠. 긴 역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속에서 이제 파악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역사의 고속도로 통일을 향한 평화를 향한 고속도로를 그냥 계속 간다. 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나온 그 화두,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이 현재의 문제인 동시에 과거의 문제이고 또한 미래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 좌담회를 통해서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 과거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이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좌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